이번 시간에는 챕터 3 설문 설계. 설문을 설계할 때는 이제 조사자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물어볼 것인가 하는 과정이죠. 작업형에 필답형에도 설문지 구성 시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살펴보시고 시험을 보시면 좀 더 그쪽에 도움이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 설계, 조사의 종류 한번 보고 특징 파악하고 학습하고, 실험 설계 전제 조건, 인과관계, 실험 설계 유형, 여러 가지 네 가지 종류 살펴보고, 횡단, 종단 연구 특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문 항목의 배열 방법이나 작성 원칙, 그거를 우리가 학습하시겠습니다. 일단은 설문 설계 같은 경우는 내용도 확인하지만 문제를 또 풀면서 확인하는 게 좀 더 내용을 이해하기에 더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보면 분석 설계, 조사 설계, 구성 요소가 중요하죠. 그래서 조사 대상,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어떤 항목, 무엇을 조사할 것인가, 조사 방법,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도 나왔었죠. 그래서 다 조사의 종류는 설명적 다 아는 겁니다. 기술적, 설계 유형, 개념 있죠. 설명보다 탐기사례에서 설명, 인과관계, 당연히 원인과 결과, 증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특징이 뭐다? 내적 타당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인과관계, 정확성. 실험, 주된 도구가 되죠. 설명에서. 유형은 뭐 실험 설계가 있다. 실험 설계, 인과관계 3요소 뒤에 또 나옵니다. 공변성, 시간적 우선성, 비허위성. 공변 같이 움직여야 된다. 함께 변해 움직여야 된다. 독립변수가 먼저, 원인이 먼저 결과보다 시간적으로 앞서야 된다. 제3의 변수는 허위 관계가 아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중요합니다. 시험 잘 나오고 뒤에 또 나옵니다. 남세대 검증의 성격, 그다음에 실험의 엄격성, 실험 처치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기술도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기술적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발생, 빈도, 비율, 뭐 상관관계, 정밀하게 묘사하는 설계이다. 당연히 외적 타당도 확보가 핵심이겠죠. 기술적 조사는. 시간적 차원에 따른 분류, 뭐 횡단, 종단 중요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 기술적 조사는 횡단과 종단은 기술적 조사다. 그래서 가설을 검증해야 되고 대표성과 정밀도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또 중요한 거 실험 설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거다. 실험은 무조건 그렇습니다. 인과관계를 보는 겁니다. 실험 전제 조건이 세 가지가 있죠. 실험 대상에 어떻게 한다? 무작위, 그다음에 독립변수, 원인변수를 조작해야 된다. 그다음에 외생변수를 통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험 대상을 무작위와 랜덤하는 거죠. 일반화 하려면 실험 대상은 어떻게 된다? 우리가 무작위 추출을 해야 된다. 독립변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한다. 독립변수 변화에 따른 종속변수를 당연히 결과를 변화를 관찰하는 거죠. 독립변수, 종립변수 관계, 변화 관찰, 제3의 변수, 외생 변수를 통제해야지 더 타당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변수 이외에 종속변수에 미칠 수 있는 제3의 변수를 통제해야 된다. 통제가 잘 안 되면 타당도가 떨어지니까 통제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외생 변수를 통제하는 방법보다 제거가 있고 제거 없애버린다. 그 다음에 균형화, 그 다음에 상쇄, 무작위화, 이렇게 네 가지 있는 거 시험에도 나오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거, 균형화, 매칭이라고 그러죠. 매칭, 상쇄시킨다.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상쇄, 그 다음에 랜덤, 무작위, 네 가지 중요하니까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험 설계를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 또 나왔죠. 조건, 거리가 먼 것은 독립변수 조작해야 된다. 외생변수 통제, 실험 대상 무작위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인과관계 일반화는 관계가 없다. 답은 2번. 세 번째 보면 인과관계 성립 조건 잘 나옵니다. 성립 조건,
공변 관계 같이 함께 변화해야 된다. 중요합니다. 공변, 첫 번째 공변, 두 번째 시간적으로 선행, 원인과 결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뭐다? 원인이 결과보다 시간적으로 우선, 독립변수, 종속변수, 시간적으로 우선해야 된다. 그 다음에 비호의적 관계가 아니어야 된다. 외색 변수가 잘 통제돼야 된다. 제3의 변수에 만드는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당연히 비호의적 관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세 가지. 공변, 시간의 선행성, 비호의적 관계, 외생변수 통제. 같은 말입니다. 외생변수가 통제돼야 된다. 우리가 실험 설계를 할 때는 뭐를 제일 중요시한다? 타당성. 실험 설계의 타당성. 타당성은 뭐다? 얼만큼 잘 측정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는 거죠.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이죠. 개념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타당성을 내적 타당성, 제일 또 잘 나오는 파트 내적 타당도 단골 메뉴죠. 실험의 진정한 변화인지 아닌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 충족도를 보는 겁니다. 내적 타당도. 그래서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고, 첫 번째 성숙, 통계적 회귀, 시험, 외부, 도구, 실험, 변수의 확산 또는 모방 먼저 보시면, 성숙은 뭐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성숙이나 시간의 변화, 육체적, 심리적, 연구, 통계적 특성의 변화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다. 통계적 회귀, 양극단적인 측정값을 보인 사례들은 이후에 재측정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래서 통계적 회귀. 그래서 통계적 회귀는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양극단적이다. 처음에 매우 높았다. 또는 지나치게 높았다. 지나치게 뭐뭐 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통계적 회귀 어렵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 나와도. 그다음에 시험 효과는 뭐다? 검사 효과라고 합니다. 검사 효과. 측정이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다? 시험 효과는 사전 사후 검사가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모은다 동일한 검사를 사용합니다. 동일한 검사 사용 시 그 변화를 보는 거죠. 그래서 시험 효과는 검사다. 동일한 측정이죠. 앞에다 동일한 측정이 반복되면서 얻어지는 학습 효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효과. 그 다음에 외부 사건은 우연한 사건, 역사적 요인, 이거는 다 외부 사건, 외부에서 사건이 일어난 거죠. 갑자기 우연치 않게 사건, 도구 효과, 특정 도구 달라짐으로써, 이건 뭐죠?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가 서로 다른 측정 도구로 했을 때 변하죠. 측정 도구 서로 다른. 위에는 동일한 검사로 했을 거고, 시험은 동일한 검사 도구는 사전사고 서로 다른 측정 도구를 사용했을 때 달라짐으로써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 그래서 도구 헷갈리지 않게 시험이랑 도구 잘 분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험 변수의 확산 또는 모방. 당연히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적절히 통제하지 않아서 집단 간의 모방 심리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여기서 교류가 되는 거죠. 통제되지가 않아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실험 변수의 확산 또는 이걸 모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표본의 편중, 실험 대상의 탈락, 선별 요인. 표본의 편중은 뭐다? 무작위 할당이 안 됐죠. 무작위 할당이 안 돼서 무작위가 안 됐기 때문에 전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는 표본이 선택되어서 조사 결과에 왜곡이 생기는 현상이다. 표본의 편중, 이렇게 보시면 되죠. 실험 대상의 탈락은 뭐다? 조사 기간 중에 실험 대상이 이탈하는 거죠. 이탈,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다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입니다.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선별 요인, 편견을 가지고 선발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이것도 필답형으로 나오니까 필답형에도 나온다. 그래서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최소한 5가지 알고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하다.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그럼 내적 타당도를 높이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무작위 할당 해야겠죠. 무작위 할당. 그 다음에 매칭. 똑같이 동일하게 만드는 것을 매칭이라고 합니다. 매칭. 그 다음에 통제적으로 통제. 자료 분석 단계에서 통제 변수의 영향을 통계적으로 통제한다. 사후적인 통제 방법입니다. 3가지. 그래서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온다 아주. 체크 보시면 실험 설계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 아닌 것은 검사 효과 맞죠? 실험 대상이 탈락 맞죠? 성수 또는 시간의 경과 사후 검사 이거는 아니죠. 답은 2번. 그럼 외적 타당성 이것도 잘 나옵니다. 외적 타당성은 뭐냐? 연구 결과에 기술된 인과응이가 실험 대상 이외의 경우로 확대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실험 대상 이외의 경우로 확대. 당연히 외적은 뭐랑 관련이 있다? 일반화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외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뭐가 있습니까?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보다 표본의 대표성이 있다. 선정된 표본이 전체 모집단을 잘 대표해야 되는데 대표하지 못하면 외적 타당성이 당연히 낮아집니다. 표본의 대표성. 그 다음에 생태적 대표성. 생태적은 뭐다? 환경이다. 생태는 환경. 환경의 대표성. 환경 관련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실험에 대한 반응성. 실험 대상자가 자신이 실험에 참여하고 있음을 의식하는 거죠. 실험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손 효과라 한다. 호손 효과. 그 다음에 플라시보 위약 효과. 가짜약. 마치 진짜 먹은 것처럼 환자의 병이 실제로 호전되는 거. 그렇죠? 실험 대상자에게 실험 처치나 개입이 주지 않았는데도 실험 처치를 받고 있다는 느낌으로 마치 실험 처치를 받은 것과 유사한 효과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플라시보, 가짜 의약. 우리가 배가 아픈데 그냥 영양제를 줬는데 선생님이 이거 배 아픈 약입니다 하고 줬는데 사실은 그냥 영양제였죠. 근데 그거 먹고 배가 하나도 안 아프게 됐다. 그거랑 같은 겁니다. 의약 효과. 그 다음에 실험 처리의 일반성. 같이 다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 한번 살펴보시고 높이는 방법은 뭐다? 당연히 대표성을 높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표적 사례만을 표본으로 선정을 하는 게 좋고 연구를 반복적으로 실시하면 당연히 외적 타당도를 높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실험 집단만 하지 말고 통제 집단을 추가한다. 그래서 통제 집단을 추가해서 실험 설계를 실시하면 좀 더 외적 타당도를 높일 수 있다는 얘기.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과의 관계는 뭐다? 모두 높이는 실험 설계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떻다? 같이 높일 수 있는 설계에 만들기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내적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면 낮아지고 외적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면 낮아진다. 이게 시험 지문에 나왔기 때문에 내적 타당성보다 외적 타당성을 위한 필요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이 문구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문 나왔었으니까. 그래서 타당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다? 타당도는 뭐다? 정확하게 측정하였는가 개념. 내적 타당도는 뭐다? 측정한 결과가 실험 변수의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가 관한 문제. 실험 변수의 변화, 외적이 아니죠. 그래서 내적 타당도는 맞다. 그래서 외적 타당도는 일반화랑 관계가 있다. 대표적이니까 대표성과 관계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내적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면 외적 타당도가 낮아지고 외적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면 내적 타당도가 낮아진다. 실험 자체가 이렇습니다. 완벽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를 올리면 하나는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 맞는 지문. 그 다음에 저희 시험에서 약간 비중은 떨어지긴 했지만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시험에 맞추셔야 된다. 실험 설계 유형 잘 나오지만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첫 번째 이것도 카테고리를 머리에 딱 나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순수가 있다.
그 다음에 유사 실험 설계가 있다. 사전 실험, 사후 실험 이렇게 나누시면 되죠. 그래서 종류별로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만 외우셔도 되고 사후는 잘 나오지는 않으니까 세 가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자. 그래서 순수는 뭐다? 통제 집단, 사전 사후, 통제 집단 사후, 솔로몬 4집단, 요인 설계, 플라시보에서 유사 실험은 뭐가 있다? 비동일이다, 단순 시계열이다, 복수 시계열이다. 사전 실험 뭐다? 원시 실험. 사전 실험 우리가 원시 실험 나옵니다. 원시. 그래서 단일 집단, 1회 사례,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정태 집단, 고정되어 있다고 해서 정태. 그래서 단일 집단은 우리가 1회 사례다. 1회 사례. 순수, 유사, 사전, 설계 유형은 이렇게 있다. 정확하게 머릿속에 종류별로 나눠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수 실험이 우리가 그죠? 순수 실험은 내적 타당도가 가장 높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다. 그래서 순수 실험 설계, 통제 집단, 사전 사후 먼저 보겠습니다.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설계, 통제 집단 사후 설계. 통제 집단 사전 사후는 보다 통제 집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호로도 표시를 아셔야 된다. 그래서 실험 집단, 통제 집단, 순수는 보다 무작위가 꼭 들어간다. 그래서 랜덤 가장 중요합니다. 랜덤. 사전 검사하고 처치하고 사후 검사하고 통제 집단은 사전 검사하고 처치 안 합니다. 처치 안 하고 사후 검사만 한다. 요식이 된다.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이 있고 사전 검사, 사후 검사. 그래서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무작위, 랜덤이 꼭 들어간다. 랜덤, 무작위 할당,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나누고 두 집단 모두 사전 검사 실시한 후 실험 집단에만 개입을 한다. 이후 두 집단 모두 사후 검사를 실시. 그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뭐다? 같이 랜덤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집단과 통제 집단에 랜덤으로 하기 때문에 랜덤으로 하기 때문에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특징입니다.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내적 타당도가 높다. 그래서 시험 효과 통제가 쉽고 외성인별수 통제가 용이하다. 디귿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 내적 타당이 높다고 했죠. 내적 타당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사전 검사를 실시함으로 시험 효과나 반응성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한계. 이게 무슨 말이죠? 사전 검사를 하고 사후 검사를 하니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사전 검사가 사후 검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험 효과, 반응성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영향을 준다고 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통제 집단 사후 검사는 뭐냐? 말 그대로 사전 검사를 안 하는 거죠. 사전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뭐가 된다? 실험, 통제. 그래서 랜덤은 똑같다. 사전 검사 안 하죠. 처치하고 사후 검사, 처치 안 하고 사후 검사. 자, 이렇게 요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식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작위 할당은 똑같다. 무작위 할당, 통제 집단을 나누고 실험 집단에만 처치를 하는 거죠. 처치, 두 집단 모두 사후 검사 실시, 비교하는 거다.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단점을 보완한 설계 유형이다. 왜 사전 검사를 안 했냐? 처음에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를 했더니 검사 효과가 있으니까 좀 더 내적 타당도가 떨어지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내적 타당도가 떨어지니 사전 검사를 하지 말자. 그래서 사후 검사를 한 겁니다. 사전 사후 검사보다 당연히 비용이 적게 들고 좀 간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전 검사를 하지 않으므로 대신 뭐가 또 단점이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동질성을 직접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하시기 바라고 잘 보시고, 그래서 사전 사후 검사랑 통제 집단 사후 검사를 했더니 이것도 완벽하지 않아. 그래서 좀 더 내적 타당도가 높은 실험 설계를 만들고 싶어서 솔로몬이라는 학자가 안 되겠다. 앞에 사전 사후랑 사후를 합쳐서 같이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40단 솔로몬
4집단 설계가 나온 게 된 거죠. 그래서 이 4집단은 뭐다? 통제집단 사전사후랑 통제집단 사후검사 앞에서 검사한 거 당연히 두 개를 짬뽕을 해서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 지문도 시험에 나왔으니까 결합한 형태다. 가장 이상적인 설계 유형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되게 4개를 하니까 당연히 복잡하겠죠.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되게 내적 타당도가 높은 설계 유형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죠. 그래서 요인 설계, 그 다음에 요인 설계는 뭐죠? 독립변수 원인이 둘 이상의 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요인들의 가능한 모든 수준을 조합해서 실험하도록 하는 설계이다. 요인이 많을 때 하는 거죠. 독립변수가 많을 때. 그래서 여러 요인을 동시에 다룸으로 실험 횟수를 줄이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시간 비용에서 효율적이지만 독립변수가 너무 많으면 요인이 많은 거죠. 그래서 시간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이 요인 변수, 요인은 또 시험에 어렵게 나올 수 있다고 하면 또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 독립변수 속성에 따라 할당 행렬을 만든 겁니다. 할당 행렬이라는 것은 요소가 많기 때문에 행렬을 만들어서 집단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할당 행렬을 만들고 행렬 나오면 행렬상에 각 범주에 따라 집단을 설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할당 행렬 나온다 그러면 요인 변수, 요인 설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특징이 뭐가 있냐? 자, 요인 설계는 뭐다? 분산 분석에 중요하죠. 분산 분석은 뭐다? 아노바다. 아노바의 통계적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기법을 활용한다. 자, 여기까지 나오면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거죠. 할당 행렬 쓸 수 있다. 요인 설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요즘 좀 점점 어렵게 나오는 추세라 여기까지도 나올 수 있다. 순수 실험 설계의 내적 타당도가 가장 높다 항상 생각하시고 순수 실험 설계 종류 통제집단 사전사후 통제집단 사후 둘이 합친 거 솔로몬 4집단 요인 설계 4가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종류만 알아도 문제 푸는데 수월합니다. 순수 실험 설계는 뭐다? 옳은 것을 찾는 거죠. 통제집단 사후 실험 설계는 결과 변수 값을 2번 측정하는 게 아니라 사후 한 번만 측정하기 때문에 한 번 틀린 말이죠. 통제집단 사전 사후 설계의 경우 주 시험 효과를 제거하기 어렵다 아니죠. 시험 효과를 제거하기 쉽죠. 제거할 수 있다 틀린 말이죠. 순수 실험 설계는 학문적 연구보다 상업적 연구에서 많이 쓰인다 아니다. 순수 실험계는 내적 타당도는 높지만 실질적으로 더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학문적 연구로도 많이 씁니다. 학문적 연구로도 많이 쓰인다. 틀린 말. 그래서 솔로몬 40단은 뭐다? 통지집단 사전사후 통지집단 사후 설계 결합 형태이다. 이게 맞는 거죠. 이거를 통지집단 말고 뭐 비동일 통제집단이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4번. 그 다음에 유사 실험 설계 중요하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유사 순수 실험과 비슷하지만 뭐다? 한두 가지가 결여된 상품이다. 한두 가지가 결여된 경우 설계 유형이다. 그래서 준실험 설계라고 합니다. 의사 실험 설계도 하고 무작위 할당에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나눌 수 없는 경우에 씁니다. 그래서 순수 실험에 비해 당연히 내적 타당도가 낮다. 그래서 종류는 뭐가 있다? 비동일 통제 집단, 단순 시계열, 복수 시계열 중요합니다. 종류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 첫 번째 비동일 통제 집단 보시면 이것도 우리가 도식을
알고 계시면 문제 푸시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통제 집단 설계죠. 그래서 실험 집단, 통제 집단 있고 뭐가 없다? 순수 실험보다 다른 게 보다 자, 랜덤, 무작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위가 없는 상태에서 사전검사 처치하고 사후검사, 통제 집단은 사전검사만 하고 처치 안 하고 사후검사 요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랜덤이 없다. 랜덤이 없다. 그래서 연구자가 어떻게 한다? 임의로 설정하는 겁니다. 임의로 설정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사전 사후 검사를 한다. 그래서 종속 변화의 변화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어떻게 됐다? 무작위로 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는 겁니다. 동일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게 특징이죠. 사회과학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쓰이는 실험 설계 유형이다. 특징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비동일식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사 실험 설계보다 단순 시계열 단일 집단 반복 실험이다. 이것도 우리가 임의로 하는 거죠. 또 도식을 보면 이거는 통제 집단이 없는 거죠. 설치하고 일렬로 3번 이상 일정 기간을 두고 3번 이상 사전 사후 검사를 한다. 사전 검사, 사후 검사를 실시해요. 종속 변수의 변화를 측정하는 거죠. 그냥 그렇기 때문에 통제 집단을 주지 않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있다? 내적 타당도 문제 있다. 당연한 거죠. 연구 결과가 실험 처치에 의한 것인지 역사 요인이나 시험 효과가 있는 것인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다. 통제 집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임의적 통제 집단 없다. 임의적이다. 통제 집단이 없는 거죠. 통제적 집단 없다. 알아두시면 되죠. 그 다음에 복수 시계열. 복수 시계열은 뭐다? 우리가 비동일과 또 단수 시계열을 해봤더니 단점들이 보여서 합쳐야겠다 그래서 복수 시계열로 만든 겁니다. 도식을 보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다시 만들어지죠. 그래서 처치하고 사후 검사하고 통제 집단은 어떻게 하냐? 처치 안 하죠. 자, 이렇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두 개로 나눠서 똑같이 단순 시계열 대신 복수 시계열로 만들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임의로 똑같습니다. 이미 선정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대상으로 여러 전후 4번 이상 사전검사, 사후검사를 실시하는 거죠. 특징을 보시면 되고 당연히 내적 타당도 문제가 개선했지만 완벽한 건 아니다. 도식이 되어 있다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전실험검사 이거 뭐다? 원시 실험이다. 원시 가장 내적 타당도가 없다. 통제도 안 된다. 통제 집단도 없고 사전검사도 없고 그래서 제일 원시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종류를 보면 단일 집단 사후검사는 뭐다? 단일 사례, 1회 사례 연구라고 합니다. 1회 사례 연구, 단일 사례 연구, 그 다음에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검사, 그 다음에 정태가 또 있죠. 정태 집단 비교 설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원시 실험. 그러면 어떻게 되죠? 도식 보면 1회 사례는 뭐다? 말 그대로 그냥 1회만 본다. 통제 집단도 없고, 사전 검사도 안 하고, 그래서 1회 사례, 이건 특징이 뭐죠? 연구자가 또 똑같이 임의로 선정한 단일 집단을 대상으로 실험 처치라는 그냥 종속 변수 특성을 검사하는 겁니다. 한 번 그냥 가장 원시적이죠. 효과도 없고 그래서 탐색적 목적으로 그냥 수행된다. 단 한 번의 실험 처치 효과를 판단한다. 그래서 가설 검증 위한 충분하지 않다.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외생변수 통제가 어렵다. 특징입니다. 원시 실험은 통제가 잘 안 된다. 거의 없다. 그래서 두 번째, 단위 집단 사전 사후 검사는 뭐다? 임의로 선정한 단위 집단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는 거지? 이번엔 사전 검사를 한번 하자. 사전 검사를 하자. 요도식은 사전 검사하고 처치하고 사후 검사. 그죠? 통제 집단 또 없습니다. 랜덤 없고.
그래서 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처치 후의 인과관계를 그냥 추정한다. 이렇게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나중에 문제 풀 때 확인하면 좀 더 이해가 더 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특징을 알아두시면 되고, 정체 집단, 그래서 정체 집단, 비교 설계, 고정 집단이라고 합니다. 고정되어 있다고 해서. 도식을 한번 보죠. 도식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이것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있는데 어떻게 한다? 사전 검사 없다. 처치하고 사후 검사. 처치 없이 사후 검사. 통제 집단에서 당연히 비교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전 검사가 없다. 사전 검사 없고 두 집단의 본래 차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두 집단 본래 차이 확인이 어렵다. 그래서 이 도식. 임의로 선정하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선정한 후 실험 집단과 그렇지 않은 통제 집단의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정 집단이다. 고정 집단 비교 설계하면 우리가 정태. 그래서 정태는 고정 집단은 뭐다? 원시 실험 설계다. 머릿속에 딱 떠오르셔야 됩니다.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에서 무작위 할당을 제외한 연구 설계이다. 당연히 외부 요인 효과 반응성 배제하기 어렵죠. 집단 간 동질성 보장이 어렵다. 랜덤이 아니기 때문에 동질성 보장이 어렵다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한번 읽어보시고 또 문제를 풀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사후 실험 설계는 한번 읽어보시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시험에 지문으로 잠깐 나온 적은 있지만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번에 또 종단, 또 횡단 중요합니다. 종단, 횡단. 종단은 일정 기간 여러 번, 제가 그래프를 항상 그리죠. 이게 횡단이고 종단이다. 그래서 종단은 계속 여러 기간, 횡단은 시점에만 조사를 하는 거다. 횡단이다. 이 그래프를 보고 문제를 푸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종단의 종류가 뭐가 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추세가 있고 패널이 있고 코호트, 동년배. 거의 시험에 패널과 아주 단골입니다. 코호트는 아주 단골로 나온다. 중요하다. 시계열 연구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패널. 패널은 뭐다? 동일한 대상입니다. 우리가 조사를 할 때 동일한 대상, 반복을 측정한다. 이게 중요하죠. 동일 대상입니다. 대상이 바뀌지 않는다. 패널은 한 번 패널은 영원한 패널. 그래서 패널 구성이 된 후에 만약에 탈락하거나 그럴 때는 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패널 연구. 코호트는 뭐다? 특정 하위 모집단 나오거나 동년배, 무슨 베이비붐 세대, 무슨 세대 그렇게 나오면 코호트 연구다. 그래서 코호트는 유사한 특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베이비부머 특징 이것도 잘 나오니까 확인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세 경향조사는 헷갈리지 않게 잠깐 보시면 패널 있고 그 다음에 동년배가 있습니다. 동년배 코호트 추세 경향조사 추세 이렇게 쓰면 만약에 1차 조사를 하고 2차 조사 3차 4차 조사를 할 때 패널은 뭐다? 2021년 00명으로 했을 때 2차 조사도 똑같습니다. 2021년 그 대상자 동일인 가지고 4차까지 조사한다. 동년배는 뭐다? 2021년 0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 대상, 그 세대를 다시 2차도 2021년에 똑같이 그 세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거죠. 3차도 2021년 그 세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거고 4차도 2021년 그 세대 대상으로 다시 조사를 시작하는 거다. 근데 여기서 추세는 다르죠. 추세랑 동년배의 특징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2021년 누구 명을 했지만 추세는 근데 같은 2021년이 아니라 2022년도에 00명을 다시 측정을 하는 거죠. 추세는 그 경향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3차도 2023년도에 대상으로 보는 거고 연도가 바뀌죠.
2024년 공공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추세다, 경향조사다. 경향, 동년배랑 추세 잘 헷갈리지 않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횡단은 일정 기간 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관찰활동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하는 횡단이죠. 횡단은 한 시점이죠. 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정체적이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정체적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정체적이다. 특징, 정체적이다. 종단은 아까 얘기했지만 종단은 동체적입니다. 위에 나오나요? 동체적이다. 이거 확인하시고 동태적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양적, 질적. 처음에도 배웠죠. 양적 연구 있고 정량이다, 질적이다, 정성이다. 두 가지 비교 문제 잘 나오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다?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이응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선이론이다. 후조사. 질적은 선조사, 후이론. 당연히 귀납적이죠. 질적은 귀납적이다. 현상학적, 해석학적, 질적. 뭐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 구조하다, 조작하다, 양적, 특징, 문제 잘 나오니까 문제를 또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의 또 조사, 종류, 요즘에 잘 나온다. 초점 집단, 사례 연구, 현상, 근거 이론, 민속 지학적 연구, 참여 행동, 내러티브, 생애사 연구 다 질적 조사 연구다. 그래서 요즘 시험에 계속 나오죠. 근거 이론, 근거에는 뭐가 있다? 개방 코딩, 그 다음에 축 코딩, 선택 코딩, 개축선이라고 했습니다. 개축선. 개방 코딩은 세분화하고, 우리가 세분화하는 거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 쪼개진다라고 나왔습니다. 세분화를 쪼개진다. 그래서 개방 코딩. 수집한 자료를 추상화시켜서 개념과 범주를 이끌어내고 연구 주제와 관련된 데이터를 탐구, 분석하는 초기 단계이다. 초기. 개방 코딩은 초기. 쭉 코딩이죠. 그 다음에 쭉. 이미 식별된 카테고리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연결한다. 데이터 구조와 이해를 돕는 단계. 발견된 범주를 가지고 중심현상으로 인과적 조건 만든다. 인과적 조건. 선택 코딩은 뭐다? 마지막 선택. 마지막이죠. 핵심 범주 나오고 패턴을 특성화한다, 특정화한다, 핵심 범주 설정을 기납적으로 제시한다 나오면 개방 코딩이 아니라 선택 코딩이다. 선택 코딩. 시험 요즘 계속 나오니까 중요합니다. 근거 이론, 개축선 중요하다. 질적 조사의 엄격성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연구재단을 충분히 관찰한다. 해석에 적합하지 않은 예를 점검하고 당연히 다른 연구자의 점검을 통해 자료 해석 수집에 있어 편견이나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삼각 측정을 활용한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설문 항목 작성과 응답 항목 작성이죠. 응답 항목이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설문 항목. 그다음에 첫 번째 개별 설문 항목의 배열은 조사 항목은 배열을 어떻게 한다? 비슷한 내용, 같은 주제, 묶는다. 두 번째 상위 주제와 하위 주제로 구분이 되며 중복 질문이나 유사 질문의 통합, 하나의 질문을 분리 등의 의사결정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사한 질문들은 하나의 질문으로 통합할 것인지 소주제별로 하나의 질문으로 묶을지 소주제별로 여러 그룹으로 질문할 건지 구성한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질문의 배열이 많이 나온다. 계속 나오죠. 이거는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한다? 깔때기, 그 다음에 역깔때기, 쉽고 흥미있는 질문, 민감한 질문, 인구 통계학적 배경 질문. 먼저 1번 보시면 깔때기 어떻게 한다? 큰 범위가 일반적이고 범위가 큰 질문을 어떻게 한다?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세부적이고 특정적이고 구체적인 거는 뒤에 배치한다. 이 질문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역깔때기식은 뭐다? 세부적인 문항 먼저 질문하고 일반적인 광범위한 질문을 뒤로 배열한다. 보통 깔때기 배열을 많이 쓰죠. 세 번째, 흥미,
쉽고 흥미있는 질문. 먼저 재밌게 도입부 질문은 쉽고 흥미있는 위주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흥미있는 걸 뒤로 배치하면 중간에 설문조사 하다가 졸거나 그렇습니다. 재미가 없어서 하다 말 수 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먼저. 민감한 질문, 민감한 질문은 가능한 신뢰가 쌓은 설문지 후반부에 당연히 배치하는 게 좋겠죠. 민감한데 처음부터 민감한 질문하면 또 하다가 나간다. 안 된다. 후반부에 질문한다. 인구 통계학적 질문, 배경 어떻게 하죠? 당연히 개인적인 또 질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성별이나 연령이나 뭐 교육 수준, 소득 수준, 직업, 민감한 질문을 포함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또 한다? 후반부에 배치해야겠죠. 후반부. 그래서 인구 통계학적 배경 질문은 어떻게 한다? 설문지 후반부에 배란다. 처음에 또 얼마 버세요? 바로 그래버리면 또 속이 상해서 하다가 만다.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구 통계학적 배경 질문은 당연히 후반부에 배우는 것이 좋다. 중요한 잘 나오죠, 질문. 질문 항목 간의 관계를 고려해서 배열하는 거죠. 상호 관련이 있는 질문을 어떻게 한다? 가능한 모아서 배열하는 것이 집중도에 더 좋기 때문에 높은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 단, 이거 잘 나오죠. 앞에 질문이 연산작용을 한다. 바로 연산작용을 일으키면 당연히 영향을 끼치니까 간격을 두어서 배열하는 것이 좋다. 질문 간격을 두어 배열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기출 체크 보시면 설문조사의 질문 항목을 배치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죠. 옳지 않은 것. 민감한 질문을 어떻게 한다? 앞에 설치하면 나간다. 안 되죠. 서로 연결되는 질문은 논리적 순서대로 배치 맞죠. 비슷한 형태로 질문을 계속하면 정형화된 불성실 응답이 발생할 수 있다. 계속 똑같은 거 하면 응답을 지루해서 안 할 수 있는 거죠. 계속 똑같은 질문이 나오면. 그래서 맞죠. 4번 문항이 담고 있는 내용의 범위가 어떻게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넓은 것부터 넓은 것 점점점 좁아지게 배열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이죠. 맞는 말. 틀린 것은 1번. 두 번째 개별 설문 항목의 작성 원칙도 잘 나옵니다. 필답형에도 나옵니다. 아주 잘 나오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명확성, 처음에 명확성, 간결성, 자세한 질문은 배제. 그래서 명확해야 됩니다. 단어를 애매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쉽고 의미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단어를 사용해야 된다. 당연한 거죠. 간결해야 됩니다. 질문의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어떻게 된다? 최소한의 문장과 단어로 제시. 중요하다. 간결성. 그다음에 자세한 질문을 배제한다. 응답자에게 지나치게 자세한 응답을 요구하면 또 나갑니다. 하다가 밖으로 나간다. 그래서 지나치게 자세한 정답은 지양해야 된다. 지양. 네 번째, 이중적 질문.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하나의 질문에 두 가지 이상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안 좋습니다. 안 좋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응답에 대한 가정을 배제해야 된다. 가정을 하면 안 되죠. 밑에 보면 여러 백화점 중 특정 백화점만을 고집하여 간다면 뭐죠? 가정이죠. 가정. 뭐뭐 한다면 가정.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정한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 형태는 좋지 않다. 가정해서는 안 된다. 규범적 응답을 어떻게 된다? 억제해야 되죠. 도덕적 규범이나 사회적 규범이 내재되어 있는 문항은 어떻게 하죠? 응답자가 사회 규범에 맞게 응답할 확률이 되게 많은 겁니다. 민감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치를 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솔직한 응답을 얻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응답은 억제해야 된다. 잘 나옵니다. 다 필답형에도 나오고 객관식에도 다 나오니까 반드시 잘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냐? 같이 중립적으로 써야겠죠. 임의적이나 뭐 주관이 개입되면 안 된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또
너무 전문 용어를 자세하게 막 쓰다 보면 또 머리 아파서 나갈 수도 있다. 그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는 자제한다. 수준에 맞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제일 좋다. 중요하죠. 또 이번에 포괄적이어야 된다. 포괄성, 응답 내용은 포괄이라는 것은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응답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되는 건데, 자, 예를 보면 기업 이윤의 몇 퍼센트를 재투자하십니까? 했는데 가 0%, 그 다음에 1%에서 10%, 11에서 40% 바로 이어지죠. 41에서 50, 100% 이상. 근데 여기가 빠졌다. 빠지고 41부터 50%가 바로 나와버리면 당연히 보기가 포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포괄성이 위배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응답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된다. 잘 나옵니다.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여기 있는 건 지금 10번째 뭐다? 상호 배타성. 당연히 서로 중복되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상호 배타성이라고 그런다. 예를 보면 당신의 연령은 만으로 몇 세입니까? 30세 미만, 30세 이상, 39세 미만, 40세 이상, 49세 미만. 응답 범주가 어떻죠? 지금 이 보기는 어떻습니까? 응답 범주가 상호 배타적으로 잘 돼 있죠. 30세 미만은 29세죠. 30세가 포함은 안 되기 때문에 30세 이상 잘 표현을 했죠. 39세 미만 당연히 40세 이상 하면 포함이 안 되니까 40세 잘 썼죠. 근데 29세인데 여기다 또 29세부터 39세 이렇게 써버리면 포함이 되죠. 또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그래서 중복되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보기는 잘 돼 있는 보기입니다. 잘 돼 있다. 잘 돼 있는 거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하다. 상호배타성, 포괄성, 상호배타성. 기출 체크 보시면 다음 중 질문지 작성 시 요구되는 원칙이 아닌 것은 당연히 명확해야 되죠. 간결해야 되죠. 중립적이어야 되죠. 규범성은 아니다. 당연히 아니어야죠. 저거는 문제 계속 필자평에도 나오니까 반드시 쓰고 단어 쓰고 안에 내용 쓰는 연습도 시간 되시면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응답 항목의 작성은 어떻게 하냐? 응답 항목 작성 시 어떤 척도를 사용할 것이 고려하고 범주형 절의 경우 응답 작성 시 다음과 같이 사항을 고려한다. 범주형 서로 배타적이고 독립적으로 그 다음에 모든 영역을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고려해야 되죠. 그 다음에 척도의 형태로는 뭐 3.5점, 7점, 9점, 11점 등 홀수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는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가운데 값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죠? 많이 쓰는 겁니다. 척도.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이 응답 항목의 형태가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양자택일, 복수응답. 양자택일은 뭐다? 예, 아니요. 그렇게 양자택일 하는 방법을 우리가 양자택일이다. 복수응답, 다항 선택 지문, 뭐 서열식 지문 종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설문지 작성. 이제 실질적으로 설문지 작성하는 거죠. 설문지 설계는 뭐다? 조사 목적에 맞는 질문 항목으로 바꾸어 필요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도록 구성한 도구 설문지. 그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왔습니다. 설문지의 구성요소, 응답에 대한 협조 요청, 식별자료, 지시사항, 질문 문항, 필요한 정보 수집을 문항, 뭐 인구 통계 학습하기 위한 질문,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구성요소다. 중요하다. 구성요소. 그 다음에 세 번째 설문지 작성 방법은 어떻게 하냐?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연구자의 의도를 최대한 반영한다. 문제를 명백히 규정한다. 그 다음에 지시문의 내용, 자료 수집 방법, 질문의 유형 당연히 고려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설문 작성 시 어떻게 한다? 질문 항목의 배열, 질문 어구의 선택, 응답 범주 어떻게 할 건가 또 고려한다. 그다음에 연구자는 설문지와 관련된 비표본 오차를 줄여야 되겠죠. 비표본 오차를 줄이기 위해 설문지 설계 과정부터 어떻게 한다?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출 지문입니다. 세심하게 처음부터 한다. 기울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거죠. 비용도
감소하고, 그래서 효율성을 고려한다. 읽어보시면 되죠. 네 번째, 설문지 작성 절차. 시험에도 계속 나왔죠. 처음에 어떻게 한다? 필요한 정보를 결정한다.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방법을 결정하죠. 개별 항목 내용을 결정, 질문 형태 결정, 개별 항목 결정, 질문 순서 결정. 7번, 7번째 사전검사죠. 그 다음에 설문지를 확정하고 인쇄를 한다. 이 순서 시험에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플러스를 보시면 자료 방법, 수집 방법, 결정, 질문 내용 결정, 질문 형태 결정, 질문 순서 결정, 이렇게 4단계로도 시험에 지문에 나왔다. 4단계로 나오는 것도 보시고 전체적으로 순서 나오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가장 적합한 것은 순서대로 하면 1번이 되는 거죠. 네 번째 4단계로도 나왔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사 목적에 따른 조사 내용을 당연히 구체화해야겠죠. 구체화, 조사 목적 구체화, 조사 내용을 구체화하고 분석 모형을 도출합니다. 분석 모형 도출 이 순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념적 모형을 정립한다. 변수관계 명확하게 구조화한다. 구조화합니다. 변수의 관계 명확하게 구조화한다. 분석 모형 정립 변수들이 실제 구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한다. 자료를 구하는 방법을 결정한다. 분석 모형 개념적 모형 마지막으로 뭐다? 순서 그 다음에 측정을 한다. 측정 모형을 정립 이거는 뭐다? 측정하니까 조작적이죠. 조작적은 뭐다? 구체화한다. 구체화한다. 조작적 하면 구체화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분석 모형 도출에 대한 순서 나왔으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분축이다. 개분축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분석 모형 개분축 그 다음에 네 번째 설문 항목의 구조화입니다. 구조화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구조화 비구조화가 아닙니다. 설문 항목을 우리가 구조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설문지 작성한 후 어떻게 하죠? 문구가 응답자에게 부적절한 것인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있는지 살펴본다. 그래서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부자연스러운지 보고 질문 순서나 내용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을 살펴본다. 질문지 수정입니다. 그죠? 질문지 수정 구조화해서 본다. 설문 항목을 또 재별도 한다. 설문 설계에 맞게 구성되어 있는지 흐름이 부자연스럽거나 앞뒤 질문이 뒤에 질문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살펴보는 거죠. 우리가 재배열. 다섯 번째 설문지 작성을 어떻게 하냐. 당연히 설문지 지문 삽입해야겠죠. 그 다음에 지문을 제시하고 행동 지침 포함 지문의 위치 한번 읽어보시고 잘 배치를 하는 거죠. 설문 내에 지문을 넣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행동 지침 작성해야 되고 설문지 시안을 작성한다. 시안 작성 설문지 형태를 결정해서 설문지 시안을 작성한다. 또 여러 가지 글자 크기 여백 이런 것을 정하는 겁니다. 네 번째 서문을 작성한다. 신뢰를 쌓기 위해 어떻게 한다? 응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죠. 그래서 동기를 부여하고 응답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법이 뭔지 또 찾아보고 그래서 연구 제목이라든가 인사말, 조사 대상 및 조사 내용 적고 조사 목적, 비밀 보장과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내용, 그 다음에 협조 요청한다고 하고 작성 시 유의사항 적어주고 마무리 인사말, 조사기관 제시 등을 포함하여 작성을 하는 겁니다. 서문 한번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 기출 체크를 보시면 설문 항목의 구조화죠. 구조화를 위해 설문지 검토를 받아야 할 대상 검토 받아야 할 대상으로 거리가 먼 것은 실사 진행자, 전산 처리자, 담당 연구자, 편집 담당자. 우리가 1번으로 했는데 실사 진행자는
현장 조사원으로 조사 실시와 응답자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화를 위해 검토를 하지 않는다. 진행자는. 답은 1번. 여섯 번째, 설문지 점검하고 보완하죠. 그래서 사전조사를 한다. 우리가 사전조사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사전조사, 예비조사. 사전조사는 뭐다? 본조사와 실시하는 것과 똑같은 절차로 하는 거다. 본조사의 축소판이라고 한다. 예상치 못했던 오류를 찾아 수정한다. 중요한 내용이 다 있죠. 그래서 예비조사는 뭐다? 질문지 작성 전 단계에서 실시하는 비지시적이다. 비지시적. 중요합니다. 비지시적 방식의 조사이다. 참색적 조사이다. 목적은 뭐다? 예비적으로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사전 지식 부족해서 사전 지식이 부족, 연구 주제자들을 수집하기 위해 하죠. 그 다음에 핵심적인 요소를 규명한다. 검증할 가설을 찾아 명백히 하기 위해. 그래서 예비조사 특징, 이유, 목적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체크 보시면 설문조사, 사전조사 똑같죠. 프리테스트, 축소판, 똑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사전조사. 1번, 검증해야 할 가설을 찾아내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이다. 검증해야 할 가설을 찾아내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 아니죠. 2번, 사전조사에서 참여한 응답자들이 실제 연구에 참여해도 된다. 그런 말 없습니다. 사전조사. 3번, 기초적인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 이건 뭐죠? 예비조사, 예비다. 4번, 응답자들이 조사 내용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 같은 절차로 틀린 부분이 없는지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조사이기 때문에 사전조사는 4번이 맞다. 4번.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는 단계, 설문지 완성. 그래서 질문 범위 결정, 응답자의 사회 경제적 배경을 묻는 질문, 그 다음에 당연히 뒤쪽에 배치해야겠죠. 식별자료 추가하고 최종 설문지를 식별하는 칸으로 추가하여 인쇄, 설문지 인쇄, 120%가량 인쇄, 유효 표본의 수의 120%가량, 자료 처리 준비, 설문지가 최종 확정되면 인쇄와 더불어 설문조사를 통한 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 지침서와 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 처리 방안을 마련한다. 그 다음에 조사 지침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자료 처리 방안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조사 지침서의 주요 내용도 한번 보시면 조사 지침서입니다. 조사 목적 개요, 조사 과정의 흐름도, 조사 일정, 대상, 조사 과정의 유의사항, 설문지 용어 설명, 질문 요령, 질문한 내용 유의사항, 조사본부 비상연락처. 또 이것도 잘하면 필자편에도 나올 수 있죠. 조사 지침서의 주요 내용을 7가지 적으시오. 5가지 적으시오.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 작성의 순서를 보면 이거를 머릿속에 그래도 대충 알고 있어야 된다. 설문지 작성할 때 어떻게 된다. 첫 번째, 설문지 설계. 그 다음에 조사 목적에 따른 내용을 구체화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2번, 3번, 분석 모형을 도출한다. 그죠? 개분축, 분석 모형 도출. 네 번째 뭐죠? 설문 항목의 구조화, 그죠? 구조화 시킨다. 설문 항목의 구조화. 5번째, 그 다음에 설문지를 어떻게 한다? 작성한다. 설문지 작성. 6번째 뭐죠? 설문지 점검 보완한다. 설문지 점검 및 보완. 마지막 최종 설문지 완성한다. 지금 1, 2, 3, 4, 5, 6, 7 앞에 큰 번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지 작성 순서,
그에 따른 내용 한번 쓱 보시고 문제를 풀면서도 확인하면 좀 더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럼 빈출선지 OX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횡단용구는 뭐다? 횡 움직이지 않죠. 종 움직인다. 횡은 정태적이다. 종단은 뭐다? 종단은 동태적이다. 움직임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 2번 설문조사로 얻고자 하는 정보의 종류가 결정된 이후에 설문지 작성 과정으로 자료 수집 방법 결정, 질문 내용의 결정, 질문 형태 결정, 질문 수의 결정이다. 맞죠? 네 번째 순서로도 나온다고 아까 얘기했으니까 중요합니다. 3번 질문지의 작성 원칙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응답이 도출되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응답이 도출되지 않아야 됩니다. 주범 억제를 시켜야 되죠. 틀린 질문 4번 질문지에 사용되는 질문이나 진술을 작성하는 원칙으로 부정어가 포함된 질문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맞죠? 당연하죠. 부정적으로 쓰면 안 되니까 당연히. 5번 질문지 개별 항목으로 내용 결정 시 하나의 항목으로 두 가지 이상의 질문을 하여 최대한 문항수를 줄인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틀리죠? 안 된다. 6번 응답 항목들 간에는 상호 배타성, 명확성, 응답에 대한 가정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배제해야 한다. 배제하면 안 되죠. 상호 배타성은 있게 해야 되죠. 명확성 있게 해야 되고 응답에 대한 가정만 배제를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세 가지로 이렇게 제가 문제를 낸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질문을 한 겁니다. 이거를 세 가지를 다 배제해야 된다. 그래서 틀린 질문으로 낸 겁니다. 틀렸다. 상호 배타적이어야 되고 명확해야 됩니다. 근데 응답에 대한 가정을 그거만 배제해야 된다. 그래서 틀린 질문으로 만든 겁니다. 7번 질문지의 구성 요소로는 식별자료 맞죠? 지시사항, 필요한 정보 수집을 위한 문항, 응답에 대한 강제적 참여 조항 이런 건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틀린 질문. 8번 질문지법에서 비록 응답자들이 응답을 회피하는 항목이라도 개인의 사생활 관련된 기본 항목은 가능한 후반부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 당연히 후반부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 맞죠? 후반부 8번에 5 9번 자료 수집을 위한 사전검사죠. 보다 나은 결과를 얻기에 대규모 표본 조사를 실시한다. 사전검사는 대규모로 하면 힘들다. 소규모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10번 설문지 사전검사의 주된 목적은 뭐다? 질문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는 거다. 맞죠? 맞다. 11번 질문지법에서 개인 신상을 묻는 이유는 개별적인 독립변수, 최근 기출 문제다. 개별적인 독립변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 신상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기출 문제로서 맞다, 중요하다 이렇게 풀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